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여성으로 아들 셋을 두고 있어요. 아들 셋을 모두 출가시켰으니 며느리도 셋이죠. 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혼자 힘으로 아들 셋을 키웠어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빴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종잣돈 모인 걸로 여기저기 투자를 좀 했죠. 제가 물건을 잘 판단해서 그런지 운이 좋았는지 투자하는 데마다 일이 잘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은 꽤 많은 부동산과 현금을 가지고 있죠. 같은 환경에서 키웠지만 아들들은 지금 형편이 모두 다르답니다. 우선 첫째네는 아들이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박봉은 아니어서 형편이 그럭저럭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둘째네 형편이 셋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둘째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이 정말 쥐꼬리예요. 그나마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가 없어서 두 내외가 빠듯하게 먹고 사는 형편이었어요. 셋째네, 우리 아들 셋 중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아들이에요. 아들 며느리가 같이 큰 고깃집을 하는데 꽤 큰 돈을 만지는 것 같더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것은 당연하겠지만 우리 며느리들 정말 다 개성이 뚜렷한 아이들이었어요. 우선 맏며느리는 제가 보기엔 정말 맏며느리다웠답니다. 가장 경우에 밝았고 아래 동서들을 나름대로 컨트롤하려고 노력했죠. 둘째 며느리는 뭐랄까 참 착한 아이예요. 무슨 일에든 불만을 표현하거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아이였죠. 그리고 셋째 며느리, 욕심이 있어야 돈도 많이 버나 봐요. 아주 욕심이 많은 아이랍니다. 참, 우리 집안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대로 왜 이렇게 아들만 많은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어요. 저도 아들만 셋을 두었고 죽은 남편도 5 형제 중 둘째였거든요. 다른 친척들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남자만 가득한 집안인지라 손주를 볼 시기만 되면 다들 딸이기를 바랬죠. 남들은 아들을 낳지 못해 야단이라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딸 하나가 아쉬웠답니다. 우리 큰며느리도 아들만 둘을 두었죠. 저도 손주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손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며느리들이 참 딸 같고 예쁘기도 해서 저는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엄격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그저 모든 것을 며느리들이 알아서 하게 두었고 슬쩍슬쩍 하는 짓들을 보고 있는 정도였죠. 며느리들은 모두 혼자 사는 저에게 마음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신경 써주는 아이는 바로 셋째였어요. 셋째는 집에 제사나 명절 등 행사가 있을 때 와서는 다른 두 며느리처럼 열심히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것이었죠. 어머니, 이거 옆에 두고 하루에 하나씩 꼭 드세요. 이거 친정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어머니 연세 되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거래요. 여기서는 못 구하고 미국에서나 구할 수 있는 좋은 영양제예요. 셋째 며느리의 친정은 미국 일찍이 이민을 가서 장사를 시작했고 지금은 부유하게 사는 편이었죠. 그렇게 달라붙는 아이를 단호하게 내치기도 못하니 좋은 말로 타일렀죠. 아니다. 지금 네 동서들은 지금 나가서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니? 너도 나가서 동서들 좀 도와라.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는 것은 후손들의 정성이 깃들어야 하는 거야. 너도 분명히 우리 식구니 나가서 정성을 좀 보태거라. 그런데 셋째 며느리는 일손을 보태는 대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두툼한 돈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사돈댁에서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위한 선물을 많이 보내왔답니다. 며느리들의 성격이 저마다 다른 것처럼 아들들의 성격도 참 많이 달랐어요. 그 중에서 가장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집은 첫째네였어요. 장남이 그럭저럭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아들 둘을 키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생활비와 아이들 교육비에 돈이 부족했는지 서로 싸우기도 엄청 싸우더라고요. 돈이라도 넉넉했으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았을까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큰며느리가 아름아름 부업을 찾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아이들은 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거나 도움을 바라지는 않았어요. 마음에도 없는 효도를 하면서 제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는 얘기도 일절하지 않았답니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되고는 제가 몇 번이나 도와주려고 했는데 첫째라 책임감이 남다른 우리 장남이 지금은 괜찮다며 나중에 더 힘들 때 도와달라며 좋게 거절하더라고요. 첫째 애들은 많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지만 반대로 둘째네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부부싸움도 한 번 안 하고 둘이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즐기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성격도 착하고 저에게도 참 살갑게 다가와줬죠. 자식이 없으니 둘이 벌어서 생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형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막내 며느리였죠. 아주 욕심쟁이 샘쟁이였어요. 뭐든지 많이 갖고 싶어 했고 남에게 지는 것은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얌체같이 쏙 빠지면서 돈으로 퉁치려는 셋째를 보고 쟤를 어쩜 좋을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동서, 아버님 제삿날에 또 늦게 온다는 거야?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집안 행사 때마다 뒤로 빠지는지 모르겠네. 혼자 빠지려고 머리 쓰지 말고 시간 맞춰 어머님 댁으로 와. 알겠지? 아유, 형님. 사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알바생을 쓰고 있는데도 가게가 어쩜 바쁜지 손이 모자라요. 형님 죄송하지만요. 제가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댈게요. 그러니까 저 좀 빼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형님. 큰며느리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남편의 제사 문제를 의논하러 집에 왔다가 막내 며느리와 하는 통화 소리를 엿듣게 되었죠. 나이도 많은 형님인데 어린 막내가 어쩜 저리 약을 올리는지 참다 못한 큰며느리가 제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막내 동서 정말 이제는 못 봐주겠어요. 어머니께서 따끔하게 야단 좀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래, 알았다. 내가 짬을 봐서 잘 얘기해보마. 남편의 제삿날에도 돈으로 퉁치고 와서 절만하고 가려는 셋째 며느리가 저도 솔직히 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막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너무 바빠서 전화 통화가 힘들다며 얼른 끊더군요. 형님, 여기 있던 김치통들 못 보셨어요?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아니, 김치통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둘째 며느리가 근처에서 돈봉투 하나를 발견했다죠. 짧은 쪽지와 함께 놓여있는 돈봉투였어요. 꽤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있었고 이 돈으로 사람을 사서 김장을 다시 하라는 셋째 며느리의 또 다른 얌체짓이었죠.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죠. 막내 며느리가 우리 집 김장김치가 식당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김치 맛에 손님을 끄는 것도 있다며 홀라당 전부 가져가 버린 것이었죠. 작년에 이어 이런 일이 또 벌어지자 며느리들도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드디어 큰 며느리가 당장 시댁에 안 오면 가게로 찾아가서 큰 소리 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막내를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막내를 야단치더군요. 이봐, 동서. 집안에서 벌어지는 행사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야. 동서는 왜 사사건건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김장 담그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걸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돈봉투 말도 안 하고 숨겨놓으면 우리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남들이 정성 들여 담근 걸 동서가 무슨 권리로 가져가? 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봐. 막내면 더 사근사근 애살 있게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형님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뻔히 보이면서 입 꾹 닫고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돼? 아유, 형님. 화난 이유는 알겠는데 사람 사서 김장해봤는데 여기 이 집에서 담근 맛이 안 나잖아요. 식당에 김치 때문에 오는 손님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정 좀 봐주세요. 네? 옆에서 듣던 저도 기가 다 막히더라고요. 정말 그냥 넘어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셋째야. 김장 같이 담그는 거 한 해 두 해 된 일도 아니고 그 김치 맛을 원하면 네가 직접 와서 배울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식구들은 많지만
다 모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니. 다 같이 모여서 사는 얘기도 하고 천천히 김치도 담그자는 얘기다. 그런데 막내만 보란 듯이 툭 빠지면 시작하기도 전에 사기가 떨어지지 않니? 네 형님 말 잘 새겨 듣고 다음부턴 김장도 직접 와서 배우고 가거라. 알겠니? 셋째는 이런 제 말에도 비용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될 테니 식당에서 쓸 김치까지 우리더러 담가달라는 것이었죠. 그러고는 한다는 이야기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돈이라나요? 제가 세상 일이 그렇게 돈으로만 굴러가지 않는다고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발등을 찌를 수 있다고 타일렀어요. 둘째도 셋째를 야단치면서 앞으로 이런 짓을 또 한다면 동서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랬더니 셋째가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런데 이런 며느리들끼리의 다툼이 아들들에게도 말거리가 되었나 봐요. 우리 집 사람하고 근재수 씨는 제사다 차례다 해서 그때마다 며칠씩 고생을 하는데 왜 막내 재수 씨는 그때마다 안 보이니?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두 사람은 죽어라 고생하고 한 사람은 보이지도 않느냔 말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내 귀에까지 들어오더라. 돈 봉투 놓고 사라지거나 엄마 옆에나 딱 붙어서 아부하는 거 이제 하지 말라고. 네가 재수 씨한테 잘 말해. 그러게 말이다. 너희 지난번 설에도 집에 돈만 보내고 둘이 스키장 간 거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비록 너처럼 많이 벌지는 못해도 집안 행사 때 쓸 돈은 낼 수 있어. 그 돈 없어서 집안 행사 못 치르지 않는다. 돈만 보내는 게 얼마나 예의 없는 짓인데 재수 씨 때문에 우리 기분이 어떻겠냐? 우리도 빠지고 싶고 놀고 싶지만 집안 행사니까 참고 하는 거야. 막내야, 어린 건 알겠지만 너도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네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돼. 그래야 재수 씨도 보고 배우지. 아니, 제 와이프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다들 왕따를 시켜요? 그렇게 그런 게 억울하면 형들도 돈 버세요. 돈 벌어서 힘들지 않게 살면 되는 거죠. 그냥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행사 비용 될 만한 돈은 내놓고 빠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억울한 부분이 분명 있다고요.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고깃집으로 장사 잘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다들? 하루라도 장사 안 하면 주변 상권에 밀리기 일쑤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지금이 물 들어올 때라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저흰 형님들과는 다르게 하루하루가 바쁘다고요. 위에 아들 둘도 셋째 아들의 이런 말에 어이가 없는 모양이더군요. 저 역시 평상시에 아이들의 다툼에 그다지 끼어드는 편이 아니었고 셋째 아들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해봤자 별 소용이 없겠다는 생각에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답답해서 잠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앞집 손녀딸을 보게 되었죠. 명절날이나 다른 행사 때 우리 집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어요. 어릴 땐 뛰어다니느라 아랫집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온 적도 여러 번이었고 이젠 머리가 좀 컸다고 다들 의견 하나 굽히지 못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이런 형편에 얌전하고 고분고분 인사하는 앞집 손녀딸을 보니 진심으로 앞집이 부럽더군요. 제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들 셋의 약간 싸늘해진 분위기를 돌릴 겸 해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죠. 아이고, 그나저나 앞집 손녀딸을 보니 인형 같더라. 우리 집엔 어떻게 이렇게 시커먼 사내들만 있는지 모르겠다. 손녀딸 하나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아휴. 갑자기 조용해지더라고요. 제가 가볍게 내뱉은 말이었지만 아들들에겐 가벼운 말이 아니었나 봐요. 며느리들이 모두 젊기에 아직 얼마든지 더 손주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가벼운 말을 가지고 아들 셋이 각자 안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돈 버는 재미에 아이 낳는 것도 미루고 있던 셋째가 드디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일단 반가웠어요. 둘 다 젊으니 피임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아이가 생겼다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둘을 낳고 한동안 아이가 없었던 첫째네까지 생뚱맞게 아이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갑자기 손주복이 터지는구나 싶었지만 둘 다 아들일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긴 했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혼자만 아이를 갖지 못한 둘째네가 마음에 걸렸죠. 둘째야, 아직 젊으니까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아라. 갑자기 웬 손주들이 한꺼번에 둘이 생기려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신경이 쓰일 것 같아 하는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사람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늘이 점지해야 되는 일이죠.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첫째와 셋째가 동시에 임신하자 둘째가 신경 쓰이면서도 기쁜 것은 어쩔 수 없었죠. 특히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서 아이 낳는 일을 피하고 있었던 막내네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 정말 의외였어요. 식당이 한참 잘 되고 있었거든요. 막내의 성격으로 보아 쉽사리 그런 결정을 내릴 애가 아닌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네는 이미 아이를 그만 낳을 것이라고 했었고 위에 아이 둘은 이미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어요. 셋째가 너무 터울이 컸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경쟁하듯이 아이가 생기니 어리둥절할 밖에요.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죠. 제가 얼마 전에 아들들 앞에서 가볍게 내뱉은 말이 머릿속을 지나갔죠. 특히 돈 버는 일에 재미를 붙여서 집안 행사 때도 절만하고 사라지는 셋째가 갑자기 바깥 일을 줄이면서 아이를 가진 이유가 짐작이 되었어요. 제가 그저 지나가면서 한 말을 손녀딸을 낳아주면 가진 걸 다 주겠다는 말이거나 대부분의 재산을 주겠다는 말로 받아들인 것이 틀림없었죠. 그래도 설명이 안 되는 건 첫째네였어요. 평상시에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은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평상시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지만 재산을 준다는 말에 욕심이 동했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첫째는 특히 큰 며느리 너도 별 수 없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짐작을 하고 아이들에게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재산 때문에 손녀를 낳아 효도를 하려는 자식들이 한심했지만 일단 임신 중인 아이들에게 나쁜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죠.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한마디씩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 재산을 미리 증여해줄 생각은 없었답니다. 다 제가 죽고 나면 저희들에게 돌아갈 재산이었어요. 이렇게 제 머릿속이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할 때 셋째가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어머니, 저 미국에 가서 아이 낳아올게요. 친정이 미국에 계시니 저도 편안하고 어머니도 신경 덜 쓰시게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이한테 미국 시민권 하나 만들어주는 거 큰돈 들여서라도 해준다잖아요. 셋째 며느리의 말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곧 태어날 손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니 가서 낳고 오라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가 미국으로 떠났고 간지 10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했죠.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녀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답니다. 빨리 데리고 들어오라고 성화를 했죠. 며느리가 드디어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정말 예쁜 공주님이더군요. 기쁜 마음에 친척집 여기저기에도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하기 바빴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했던 첫째도 아이를 낳았는데 역시나 또 아들이었어요. 큰며느리도 이제 저처럼 아들만 셋인 세 형제의 엄마가 되었죠. 막내 며느리는 갓난 딸아이를 데리고 제 옆에 찰싹 붙어서 더 이상 돈 벌러 나갈 생각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쁜 손녀 얼굴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공주님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예쁠꼬. 애비를 닮았나 애미를 닮았나 어디 자세히 좀 보자. 할머니 해봐라. 할머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셋째 며느리의 얼굴 표정이 움찔거리는 걸 느꼈어요. 눈은 손녀를 향해 있었지만 곁눈질로 살펴보니 며느리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더니 살짝 떨리는 손을 얼른 뒤로 감추더군요. 별일 아니라면 별일 아니었겠지만 뭔가 숨기는 걸 들킨 사람의 반응이었답니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곰곰이 돌이켜봤죠. 예전 막내가 매번 친정에서만 보살핌을 받길래 사돈께 고마워서 몇 번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할 때마다
며느리는 집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순산을 위해 운동하러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사돈댁에서는 제 전화를 받는 게 어딘가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피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사돈이라는 관계가 어려운 관계니 자주 통화하기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죠. 지금 생각하니 사돈의 그 불편하다는 기색도 도가 지나친 것 같았어요. 며칠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가만히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에 경찰에 오래 계시다가 퇴임한 제 친정의 사촌 오라버니에게 믿을 만한 곳을 하나 소개받았죠. 우선 며느리의 행적을 캐기로 결정하면서도 제가 며느리의 표정을 잘못 읽은 것이 아닐까, 괜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를 착잡하게 만들었어요. 소개받은 곳에서는 우선 아이와 아들의 친자 검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더군요. TV에서 본 것이지만 요즘은 머리카락, 하다못해 쓰던 칫솔이라도 가져다 주면 친자 관계 검사를 해준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아이의 머리카락을 몰래 모아두었죠. 그리고 아들의 머리카락도 어렵게 모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친자 검사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손녀가 우리 아들의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우선 며느리의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충격에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우선 며느리를 불러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 내외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서더군요. 그런 셋째 앞에 제가 그 검사의 결과지를 내밀었죠. 막내 며느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서 있을 힘도 없는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냐? 막내 너, 솔직히 풀어보거라. 저 아이가 네가 밖에서 딴짓을 해서 낳은 아이가 맞느냔 말이야. 아들, 너 왜 놀라지 않는 거니? 설마 너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 빨리 말해보거라. 우리 핏줄도 아닌 아이를 왜 네가 키워주려 했냐는 말이다. 어머니, 저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그 점에선 저 결백해요. 어머니,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그러면서 털어놓는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는 더욱 놀라고 말았어요. 이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도록 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이라는 것이었죠. 사실을 따져 물었어요.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흥신소에서는 또 새로운 소식을 알려왔어요.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까지 미국에 있었다는 것이 거짓이었다죠. 그 기간 동안에 며느리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귀신에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까지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도 않은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고 당연히 국내에서 출산을 할 수가 없으니 원정 출산을 하겠다고 한 거였어요. 막내 며느리가 국내 어딘가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버리고 10개월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아이의 입양을 추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결국 셋째가 손녀딸이라고 데려온 아이는 입양하라는 결론이었어요. 결국 제가 지나가면서 한 말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오해를 해서 빚어진 참담한 효도 경쟁의 결과였죠. 그러고 보니 비슷한 시기에 맏며느리가 위에 두 아이와 터울도 있는데 갑자기 또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이상했죠.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맏며느리를 우선 불러서 물어보았죠. 저희는 이제 아이를 그만 낳으려고 애들 아빠가 단산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니. 이상하긴 했지만 이미 생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도 듣기에 따라서는 며느리가 딴짓을 했구나 싶기도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큰며느리에게서 한치의 의심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큰아들 내외에 대해서도 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흥신소 사람들은 큰아들과 며느리 둘 다 일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고 있다더군요. 저는 이번에 큰아들을 따로 불렀어요. 큰아들은 이 우연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 그게 있잖아요.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 없이 단산 수술을 한 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래도 아들이나 딸이나 반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 확률에 기대본 거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큰아들이 한심해서 한숨이 저절로 나왔답니다. 아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낳는 거지 어떻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갖게 한다더냐. 막내만큼 나쁜 방법을 쓴 것은 아니지만 너도 결국은 똑같구나. 상속될 재산을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 한 거였어. 셋째가 욕심이 많다는 것은 알았지만 믿었던 네가 그럴 줄은 정말 몰랐구나.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까지 떨구더군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였죠. 몇 번을 더 제게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런데 큰애네 집에서 그 이후에 난리가 벌어졌다죠. 큰며느리가 짐을 싸서 갓난아이만 두고 친정으로 가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나하고 의논도 없이 풀어버려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게 화분 하나 들여놓는 것 같이 생각되는 모양인데 어디 당신 혼자 아이들 한번 키워봐요. 나는 이제 모르겠으니까. 지금 처지가 그냥 그렇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랬어. 엄마한테도 말했지만 아들, 딸 확률은 반반이잖아. 그래서 그 확률에 좀 기대본 거였다고. 제발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자. 응? 확률? 아이가 무슨 로또인 줄 알아요? 지금 우리 처지로 있는 아이 둘도 키우기 빠듯한 거 알잖아요. 가뜩이나 이제부터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아이가 하나 더 생겼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요. 아무튼 당신이 벌인 일이니까 알아서 책임지겠죠. 딸 키우는 것보다는 아들이 돈은 덜 들잖아. 그리고 낳아놓으면 어떻게든 자라기 마련이라고. 이 말 같지 않은 말에 드디어 베개가 날아들었다지요. 도저히 말도 못 알아듣고 사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단단히 화가 난 것이었죠. 아들이 몇 번을 더 가서 싹싹 빌었고 결국 일주일 뒤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성공했어요. 아들 복이 터진 집안에 하나 더 생겼다고 크게 다를 것도 없어요. 당신이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데에 너무 화가 나서 이대로 헤어져 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아이들 생각해서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그 대신 회사 끝나면 밤에 나가서 대리운전이라도 뛰어요. 둘도 힘든데 셋을 키우려면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돼요.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책임을 져요. 큰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넙죽 엎드렸다는 것이었어요. 큰며느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제 말에 아들이 견물생심의 욕심을 부렸다는 것을 이해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렇게 손주들을 둘러싸고 집안이 온통 북적북적할 때 이 일에 대하여 참견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둘째 아들 내외였죠. 그런데 이 손주 파동이 시작될 무렵에 둘째네가 저한테 와서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말에 저는 한 번 더 놀랐고 가엾어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머니, 제가 아이를 못 갖는데요. 이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양을 하려고 해요. 집안에 하도 아들만 많으니 예쁜 딸을 입양하려고요. 그런 둘째 며느리의 손을 잡고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제가 손을 가만히 잡아주자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보이더군요. 아들이 그런 며느리를 달랬고요. 저는 입양을 하겠다는 둘째네의 입장에 전적으로 찬성했어요. 사태의 내막을 알게 된 저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에 대해서 화가 날 대로 났어요.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저를 속이고 사돈집까지 그 일에 모두 가담했다는 데에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이들 6을 모두 불러 모았어요. 우선 셋째, 내 말을 잘 들어라. 입양한 아이도 분명히 네 아이다. 입양을 갈 처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부모로부터 한번 버림받은 거야. 그 아이를 너희가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됐을지도 모른다. 그 책임은 분명히 너희들이 져라. 그 애를 잘 키우도록 해. 셋째네가 그런데 대답이 없더군요. 제가 재차 아이한테 미안한 것을 알고 잘 키우라고 말해도 대답이 없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셋째네가 가짜 손녀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것이 마지네와 둘째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하지만 막내 아들은 여전히 뉘우칠 줄 모르고 말하더군요. 형들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엄마가 가진 재산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 재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에요. 형들이 정말 나 같은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이 부끄러운지 먼저 고개를 숙이더군요. 그렇지만 동생에게 할 말은 하더라고요. 엄마 말씀을 요즘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엄마가 손녀를 보게 해주면 모든 재산을 다 준다는 말씀이 아니었어. 나 역시도 그렇게 착각을 했었다. 그런데 내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 줄 아니? 우리 엄마라는 분을 알기 때문이야. 결코 재산을 내걸고 효도를 부추기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되니까 내가 정말 미련했구나 싶었다. 그런데 아무리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해도 어떻게 낳지도 않은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데리고 올 생각을 해.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에게 한마디 했죠. 너하고 재주씨가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은 정말 몰랐다. 너희들은 아이를 가지고 싶으면 피임만 끊으면 되는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손녀가 아니라 아들만 줄줄이 낳는다고 해도 우리 피를 이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처가에서 나한테 미안해 하셨지만 그건 이 사람이나 처가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당하게 입양을 결정했던 거야. 너희들이 정말 자식이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 심정을 알기나 하냐? 둘째 며느리와 큰아들 내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큰며느리는 갓난아들을 안고 있었고 셋째는 어디다 아이를 맡기고 왔는지 아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이 순간에 갑자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은 왜일까요? 다들 킨 마당에 혹시라도 파양이라도 하지 않을까 덜컥 걱정이 되었죠. 애미가 이미 말했지 않느냐?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이다. 다시 말하마. 그 아이는 틀림없는 너희 아이고 내 손녀딸이야. 도대체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돌도 되기 전에 2번이나 버림을 받는단 말이냐? 이어서 둘째 며느리도 걱정이 되는 말투로 셋째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평상시에 입을 잘 열지 않지만 입만 열었다 하면 전곡을 찌르는 둘째였어요. 동서, 만일 이 일이 들키지 않고 동서가 착각한 대로 어머니가 한 재산 떼어주셨다면 동서 그 아이 계속 키웠을 거 아니야. 적어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 아이를 키웠겠지. 그치만 그 후에 어머니가 세상에 없으면 물건 버리듯이 가볍게 버릴 생각을 한 거 아니지 설마? 진짜 너네가 사람이야? 짐승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제발 내 말이 아니라고 대답해. 어서. 셋째네가 굳이 부정을 하지 않았고 제 가슴에 아주 바위덩이가 올라앉아 버렸죠. 아이를 낳았다고 데려온 지 몇 달, 벌써 돌이 다 되어가고 있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의심할 바 없이 제 손녀딸이었답니다. 저는 단호하게 셋째네에게 말했죠. 만일 너희가 저 아이를 파양한다는 나쁜 생각을 한다면 너희는 내 아이들이 아니다. 너넨 이제 다 큰 성인이란 말이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거야. 혹시라도 그 아이를 버리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둘 다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제 품에 안겨 방긋방긋 웃고 있는 손녀딸이 생각나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죠. 그 아이를 제 품에서 떼어놓다니요. 도저히 못할 일이었어요. 셋째네는 결국은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은 채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그날의 가족 모임이 파했고 그렇게 셋째네에게서 본 손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던 중 둘째네가 예쁜 딸을 입양해 데리고 왔더군요. 까맣고 맑은 눈이 반짝이는 정말 예쁜 손녀딸이었죠.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아가, 얘가 너를 많이 닮은 것 같구나. 눈매하며 인매가 너를 닮았어. 둘째 며느리가 엷은 미소를 짓더군요.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렇게 둘째네 손녀에 대해서 정을 들이고 있을 무렵 결국은
셋째네가 손녀를 파양할 것이라는 말이 다른 두 며느리를 통해서 제게 들려왔어요. 두 며느리가 설득도 해보고 야단도 쳐보았지만 셋째네가 말을 듣지 않았다죠. 마음에도 없던 아이, 그저 한 재산 차지해보겠다고 입양한 아이였죠. 그러니 쉽게 파양을 결정할 수 있었겠죠. 우선 아이가 가엾어 눈물이 났고 정이 든 손녀딸을 그렇게 보낼 수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서 의외의 말을 하는 것이었죠. 어머니, 지금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 말도 안 듣는 셋째네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거냐? 둘째 며느리의 트레이드마크인 엷은 미소가 또 얼굴에 번지더군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저에게 다시 찾아와서 막내 동서와 이야기가 잘 됐다며 상황을 설명하더라고요. 어머니, 그 아이 저희가 입양할게요. 어느 집이나 거의 아이 둘씩은 키우잖아요. 저희가 형편이 빠듯하긴 하지만 애아빠가 투잡을 뛰어서라도 아이 둘은 키워내겠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 집안 딸인데 어디 딴 데로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외롭게 혼자 자라는 것보다는 같이 자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쉽게 동의했어요, 어머니.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둘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밥이 입에 넘어가지 않았던 저는 정말 둘째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기 이를 데 없었답니다. 그러나 저는 둘째가 그 아이를 새로 입양하기보다는 여전히 셋째네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기를 더 바랬어요. 하지만 셋째네는 제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죠. 네가 결국 못할 짓을 하는구나. 나는 너같이 비인간적인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 어릴 때 비록 어렵게 키우면서도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그건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걸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냐? 지금 그 갓난쟁이를 바라보는 셋째 며느리의 눈빛은 어디 남의 집 아이를 잠시 데려와서 돌봐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한 번 더 버려질까봐 급한 마음에 일단 제가 데려와서 돌보았고 곧 둘째네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아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품에 안는데 둘째의 따스한 마음이 느껴졌답니다. 두 손녀딸을 나란히 뉘어놓고 바라보았죠. 하마터면 버려질 뻔했던 셋째네 아이가 다시 우리 집 아이가 된 것이 너무나 다행이었고 둘째네에 대한 고마움에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둘째에게 갑자기 아이가 둘씩이나 생긴 거였어요.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 눈 씻고 찾아볼래도 없는 예쁜 딸이 말이에요. 저는 경고한 대로 정말 셋째네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어요. 막내가 철없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따지더군요. 엄마, 아이를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것은 부모의 자유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문도 열어주시지 않는 건 엄마가 너무 하시는 거예요. 자유? 자유라고? 피치 못할 이유로 파양을 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은 적어도 입양을 할 때부터 그 이유가 순수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받을 도구로 그 아이를 선택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파양을 하려는 이유도 피치 못한 게 아니야. 이런 것도 너희들은 자유라고 하는 거냐? 그건 자유가 아니라 한 아이의 인생을 마구 쥐고 흔드는 짐승 같은 짓이라고 하는 거야. 결국 서류까지 다 정리가 되어서 아이가 정식으로 둘째네 아이가 되었답니다.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의 소원을 풀어주었구나.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아가. 제 평생에 아이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가 생기니 하나가 또 생기네요. 이 아이 둘은 제 가슴으로 낳은 아이예요. 잘 키울게요, 어머니. 제가 계속 셋째네를 외면하며 안 보려 하니까 셋째 아들이 별 희한한 말을 입에 담더군요. 제가 죽고 나서 두 형에게만 상속이 된다면 소송을 불사할 거라고 말이죠. 저는 이 말에 셋째 아들에 대해서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집안에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손녀딸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둘째가 둘이나 안겨준 셈이 되었으니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여린 것의 마음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더군요. 세내에서 늦게 본 아들과 입양한 손녀 둘. 이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큰아들은 정말 대리운전까지 하면서 셋이나 되어버린 아이들을 키우려 무단히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네, 아이 둘을 키울 형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도 직장을 알아보아 취직을 했답니다. 아이 둘은 저와 큰며느리가 돌아가며 봐주었어요. 저는 그런 둘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증여해 주었답니다. 큰아들네에게도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어요. 둘째네는 자신들의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어릴 때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좋을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지 말고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쓰라고 굳이 아이들의 양육비로 돈을 주었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간다던 셋째 아들의 사업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감염성 질병 때문에 된소리를 맞았다는 말이 들리더군요. 우리 셋째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야 장사가 되는 사업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모두 막막한 지경에 처해버린 거죠. 그것은 미국의 사돈 때까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신경통 때문에 자주 가던 사우나까지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릴 정도였죠. 결국 셋째가 저에게 손을 벌리더군요.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자식이라고 제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여러 번 고심한 끝에 저는 셋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손녀딸 문제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기색이 없는 아이들이었죠. 그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노력도 없이 뭔가 생기는 것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막내가 여러 번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식당 문을 닫고 나중에 포장마차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까지 각오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보라고 했죠.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서 새로 태어난 새 손주가 무럭무럭 자랐고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는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네가 되었죠. 자식을 포기한다는 일, 참 어려운 일이더군요. 셋째네를 그렇게 내치고 저는 참 많이 울었어요. 여전히 제 재산에 대해서 소송이니 뭐니 하는 말을 입에 담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그 아이들이 우선 잘못을 뉘우치고 사업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아들 일이라 정말 창피하지만 가짜 손녀를 만들어서 원정 출산으로 꾸민 철없는 셋째 아들네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도 이 이야기는 또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며느리가 손녀를 둘이나 안겨준 제게는 참 뭉클한 사연이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